지난주 저는 총회 중부협의회 수련회 인도차 대련과 하얼빈을 다녀왔습니다. 하얼빈과 대련은 안중근 의사의 거사와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아니, 일본이 생체 실험을 했던 731 부대를 비롯해서 일제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유명한 아이돌 걸그룹인 AOA의 설현과 지민이가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고 김떡강이라고, 그분을 김두한이라고 해서 무리를 빚고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 그는 1873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성장한 시기는 대한제국 시기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서 이 대한제국을 독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1905년 일본은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우리의 외교권까지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1906년 일본은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합니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켜버리고 우리나라 군대도 강제로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우리나라 군대는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소년시대부터 정의감과 애국심에 불타 이러한 일본 통치에 항거하는, 반항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국, 항일투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먼저 진남포에 있는 도니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또한 삼흥학교를 설립하여 교장 선생님으로 스스로 계시면서 학생들에게 애국, 계몽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학 양성과 애국 계몽 운동만으로는 국권을 찾기가 힘들다, 너무나 멀다. 그래서 스스로 의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북간도를 거쳐서 연해주로 망명을 합니다. 연해주에 도착하자 저 한인촌을 다니면서 인심 단합론을 외칩니다. 의병을 모집합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동포여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민족 연합운동을 하고, 교회로 말하면 교회 연합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의용군을 조직하여 의용군의 참모 중장이 되죠. 이때 안중근 의사를 재정적으로 도와준 분이 누구냐?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로 최재영 선생님입니다. 최재영 선생님, 함경북도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배가 고팠으면 그가 9살 때 그 가난하고 배고픈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해주에 드림을 꿈꾸며 포시에트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막상 포시에트 항구에 도착하지만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져서 항구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쓰러져 있는 꼬마를 러시아의 한 선장 부부가 집으로 데려가서 양아들로 삼아요. 근데 여러분, 최재영 선생님은 천재였습니다. 공부를 시키냐면 러시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는 자라서 러시아군의 통역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라면서 그의 가슴속에 민족애와 조국애가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는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십시오. 제가 모든 여러분의 농산품과 축산품을 러시아 군에게 아주 비싸게 좋은 가격에 팔아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그는 고려인들의 농산품과 가축을 러시아 군에게 군납해 주었습니다. 고려인도 돈을 벌고 본인도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번 돈, 그 이익금의 대부분을 조국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안중근 의사의 의병활동 자금을 지원해주고 무기를 사서 독립군에게 여러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러시아에 있는 한인들을 결집해서 전러 한족중앙총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게 너무 의아하거든요. 저 러시아의 가난한 저 한인들이 어떻게 넉넉하게 독립활동을 하고 있단 말인가? 뒤를 캐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뒤에 최재영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0년 4월 어느 날 새벽 일본 헌병대가 최재영 선생님을 잡아다가 우수리스크에 있는 소베스카야 언덕으로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참하게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 총알 뭡니까? 총의 그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깨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최재형 선생님이 처형을 당한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우스리스크 감옥이 있고 거기에 독립군들이 갇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최재형 선생님이 처형당한 언덕에는 기념비 하나도 없어요. 그저 흰눈만이 군데군데 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이지 전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러시아 사람들도 그것이 어떤 곳인지 모른다 이 말이요. 황무지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부나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을 설득했어. 그곳에 순국비라도 하나 세워주는 것이 저의 지금 조그마한 염원이고 희망이기도 합니다만, 그 언덕에 서서 제가 혼자 상념에 잠겨보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누가 얼마나 최재형 선생님의 죽음을 알고 그 안타까움을 기억하고 있을까? 최재형 선생님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피를 얼룩진 고난의 역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안중근 의사를 도와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처절한 구국의 투혼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바로 이런 최재형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안중근 의사는 의병대를 모집하고 러시아에서 무기를 사서 일본 사람들과 실제로 여러 번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애국지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핫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단지 동맹, 손가락을 끊는 동맹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4시간 반이나 차를 타고 안 의사가 단지 동맹을 하였던 핫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다녀와서 몸살 났어요. 근데 안 의사는요, 1909년 9월 기가 막힌 정보를 접합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대동공보사에 들렸다가 우연히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만주에 시찰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정보를 듣자마자 안중근의 심장은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니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내가 포살을 하리라, 그런 거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동공보사의 직원인 우덕순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하얼빈에 도착을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일본의 명치유신 시대의 정치가인데 수차례 걸쳐서 내가 총리 대신을 했고요, 추미란 의장, 조선 초대, 조선 통감, 귀족원 의장 등을 두루 거친 아주 일제의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가스라다로 수상과 고무라 추타로 외무상을 만나서 한국 강제 병합 계획에 대해서 이미 동의를 하고 약속을 하고 이미 다 체결을 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이토 히로부미의 동의로 인해서 1909년 7월 1일 일본 대각회의에서 한국 병합에 관한 그러한 안건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안중근 의사의 의거로 일본이 한국 식민화를 앞당겼다는 일본의 논리는 완전히 허구라는 사실이 들통이 난 거죠. 당시 한국 병합론에 있어서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매파의 대표는 테라우치고, 그리고 비둘기파의 대표는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였는데, 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안중근 의사가 온건한 비둘기파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가지고 오히려 한국 합병, 이 병합을 더 빨리 이렇게 초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얼빈에서 하려고 했던 이토와 러시아의 코코체프와의 이 회담 목적은 대한제국과 만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만주에 온 거예요. 거기서 하얼빈에서 거기서 지금 이런 회담을 하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전날 밤 설레이는 가슴으로 장부가 라고 하는 이 시를 짓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남아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만들고 영웅이 때를 만드는도다. 천하를 굽어보니 어느 날의 뜻을 이루고 동풍이 점점 차가우나 장부의 뜻이 뜨겁도다. 분함은 한번 뻗으니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쥐도적 이또여, 어찌 이 목숨을 부지않고 어찌 이에 이럴 줄을 헤아렸으리요. 모든 일은 본디부터 그하도다.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로다. 만세 만세여 대한 독립이로다. 만세 만세여 대한 동포로다. 이런 시를 짓고 밤을 뜬 눈으로 거좀 세웁니다. 새벽이 되어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하얼빈 역으로 갑니다. 눈이 많이 내려 쌓인 하얀 눈이 북쪽 나라의 아침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얼빈 역을 지키고 있었던 러시아 군인의 털모자 위에도 눈이 쌓여 있었고 입김도 하얀 서리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때가 영웅을 만들고 영웅이 때를 만든다는 장보가의 한 구절처럼 역사적인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침내 이토 히로부미가 탑승한 특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토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군대의 군악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아네사의 귀에 흘러들었습니다. 순간 아네사의 가슴 속에는 민족의 공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3000길의 업화가 내리에서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공분과 업화를 가슴에 품고 그는 용감하게 큰 걸음으로 용감하게 나갑니다. 사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이토 히로부미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많은 군인들이 한 사람을 호위하고 옵니다. 호위받는 그 사람을 보니까 얼굴은 누렇고 수염이 긴 조그만 늙은이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권총을 뽑아들고 통쾌하게 세 발을 연달아 쐈습니다. 저기 뒤에 여러분 화살표에 먼저 있는 것이 안이사가 서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안이사가 저격한 늙은이는 역시 이토 히로부미가 맞았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한 후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세 번을 외쳤습니다. 이 말이 러시아 말인데 뭐냐? 바로 대한제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외쳤느냐? 자신의 행위가 대한제국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야사에 의하면은 코리아 우라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러시아 헌병들에게 잡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영사관에 넘겨져서 본격적인 신문을 받고 리슨 감옥, 우리나라 말로 여순 감옥이죠. 이송이 됩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저기 저 창문 안에 있는 것이 안중근 의사가 살았던 바로 독방 감옥입니다. 당시 중국의 민우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100만 대군의 혁명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세계의 군주 정치 및 인도 철학에 관한 역사를 일변시킬 위대한 사건이라고 논평을 하였습니다. 리순 감옥에 이송된 안중근 의사는 관동 도덕부 고등법원 검찰관은 미조부치와 대화를 하며 신문을 받습니다. 미조부치가 묻습니다. 한국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가? 안중근 대답합니다. 이토가 생존하는 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멸망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토가 죽음으로써 그무 일본은 충분히 한국의 독립을 보호하게 돼 한국에는 큰 행복이 될 것이며 동양을 비롯한 각국의 평화가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재판 법정에서도요, 미조부치에게 얼마나 호령하듯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이래봬도 암살 자객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나에 대한 너무나 무리한 말이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점령군에게 대항하며 조선의병 참모총장의 명의로 각지에서 의병을 조직하여 3년 동안이나 분투하다가 끝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한 것이다.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는 15가지의 죄악을 저지른 흉악범이다. 첫째, 조선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요, 고종황제를 퇴위시킨 죄요, 을사오조약과 정리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요,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한 죄요,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통감정치를 한 죄요, 종략을 하고요 대륙 침략으로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요,
15번째 마지막으로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왕제를 죽인 죄다. 나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일본의 감옥에 갇혀 일본 법률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단 말인가? 내가 언제 일본에 귀순하였단 말인가? 재판관이 일본 사람이고 변호사도 일본 사람이며 방청자도 일본 사람이다. 이건 벙어리가 연설을 하고 귀머리가 방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참으로 꿈같은 세상이다. 이런 안중근 의사의 용기에 감화를 받아 미조부치 검찰관마저 감동을 받고 안중근을 조선의 의사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계속 감시했던 간수 지바 도시츠는 안중근의 사상과 행동과 삶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아니, 숭배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말이요, 굉장히 이 미신이 많잖아요. 신적 차원으로 여러분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간수고 안중근은 죄인의 입장이지만 얼마나 깍듯하게 잘 모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내무성에서 이 사실을 알고 관동 고등법원 원장 히라시에게 안중근을 사형시키라는 밀명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본토로 불러요. 본토로 불러서 반드시 안중근을 사형시키라.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불공정하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 들어갈 장소도 없으니까 300명만 들어오도록 바로 출입증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때 안중근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이 또를 쏘아 죽인 것은 대한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요, 대한의용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일본 법대로 처리하지 말고 만국 공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결국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이후로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당한 날을 발렌타인데이로 삼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발렌타인 초콜릿 주고받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때 안중근 의사의 재판을 지켜본 영국의 찰스 모리머 기자는 안중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신문에 그는 이미 순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준비 정도가 아니라 기꺼이 열렬히 귀중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다. 그는 마침내 영웅의 왕관을 손에 들고 늠름하게 법정을 떠났다. 안중근 의사는 그 불공정한 재판과 일본의 만행을 기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 불의한 재판을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물론 그는 항소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니까 그도 왜 항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안중근보다 더 애국심이 강하고 신앙심이 두터운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를 받고 그는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편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가슴을 울먹이게 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감동의 편지입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아들에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영인이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소유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 이야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대단한 어머니요, 그녀는 안중근의 한 개인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어머니였고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어머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마침내 1910년 3월 26일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아침, 안중근 의사를 그처럼 존경하고 숭배했던 간수치바 도시체는 안중근의 감방문 앞에서 기립하고 거수경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중근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마지막 한 수의 글을 부탁했습니다. 안중근은 단숨에 휴호를 날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글귀를 남깁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면 군인의 본분이다. 이야, 여러분, 사형을 앞두고 이제 한 30분만 있으면 사형을 받아요. 근데 하나의 붓끝이 뜰리지 않고 글씨를 써서 준 겁니다. 훗날 간수 치바 도시치는 안중근 의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니 존경하고 숭배하는 마음으로 안 의사의 친필을 가지고 일본으로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윽고 그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수의복을 입고 사형장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모습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저 교수대가 바로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했던 곳입니다. 구리하라라고 하는 교도소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가? 안중근은 늠름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행동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나는 한일 양국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평화를 실현하기 바란다. 저는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한 교수대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 나도록 너무너무 감사하게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했던 교수대 앞에까지 넘어가서 안중근 의사를 목졸랐던 줄을 붙잡고 제가 다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여, 저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교회 목사로서 당신의 애국심과 우국충절의 정신을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째 한국전 참전용사를 초청해 오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놀래, 원더풀 원더풀. 자기들이 와서 싸울 때 대한민국의 모습은 너무나 가난하고 폐허의 잿더미였는데 세상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번영을 나다니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을 더 빨리 와서 봤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과 수치의 역사를 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조차도 몰라. 중고등부 학생들, 아니 6.25가 왜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이런 젊은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로 10년째 한국전 참전용사를 초청해 왔습니다. 초청하는 목적은 첫째로 그들의 희생을 보훈하기 위해서요. 그분들의 땀과 희생이 없다면 어찌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민주주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십 년 전에 싸웠던 그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잊지 않고 그분들을 보훈하는 거,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 정말로 아주 그냥 의젓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6.25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참전 용사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곳으로 모셔갑니다만은, 그런데 용산의 전쟁 기념관을 지려고 할 때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북한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잘못된 역사관입니다. 그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라도 전쟁 기념관은 세워졌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평양을 많이 다녀온 목사입니다. 근데 한 번은 평양을 가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회의 상임위원장급 되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요. 서 목사님, 무엇 때문에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호의호식시켜주는 겁니까? 우리하고 싸우자는 것입니까? 이거 가슴이 덜컹해요. 제가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어찌 싸우자고 그런 짓이겠습니까? 싸우자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남북한이 절대로 싸우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십니까? 남한이건 북한이건 6.25의 아픔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남북한의 평화가 옵니다. 나도 짐을 튀기면서 얘기했어요. 소목사 며칠 남으라 그럴 줄 알았더니 잘 보내준 거예요. 올해도 10년째로 우리 교회는 한국전 참전용사를 초청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참 KBS에서 지난 10년까지 해온 일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을 해준다고 하니 제가 요즘 KBS를 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라. 저희는 참전용사들을 초청함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많은 이 교육, 의식교육, 역사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송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적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래야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한국교회도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아픈 역사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이 당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한 민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애국신앙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여러분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두루두루 퍼지고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맡게 하시고 오늘 히브리인들의 합창의 찬양처럼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후세대에게 가르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